네, 트랙 3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스마트 제조 혁신의 현 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AWS의 한재용 시니어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매니저 인 오토모티브 앤 매니팩처링 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자동차 및 제조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재용입니다. 좀 전에 굉장히 길게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냥 제조 산업 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스마트 제조 혁신의 현재와 미래, 이거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아까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편안한 주제로 좀 쉬운 얘기로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안 잡았었군요. 이제 첫 번째 시작은 화두를 먼저 던져두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의 미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스마트 제조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의 미래 모습이란 바로 다크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다크 팩토리라고 하면 사람의 개입이 없는 그런 제조 공장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사람의 그 개입이 없이 공장을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자동화 장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도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또한 로봇이나 AI가 이제 개발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그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그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고 이 제조 공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조 공정을 다시 개선할 수 있겠다. 장비를 추가한다 또는 제조 공정 다시 바꿔야 되겠다, 뒤섞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AI, ML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보는 미래의 모습, 제조의 미래의 모습이 다크 팩토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바로 스마트 제조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제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번 스텝 백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토메이션입니다. 이게 스마트 제조의 굉장한 근간이 되고요. 사실 예전부터 FA라고 해서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되어 오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풀 오토메이션이 되면 스마트 제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뭐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제조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제조를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 수급하는 그런 수급 프로세스, 그다음에 생산 계획을 만드는 그런 생산 계획 프로세스, 그다음 물류 프로세스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자동화 위해서 질서를 만들어 줘야지 사실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같이 오토메이션과 프로세스에 이제 사람의 개입이 없을 때 이제 우리의 목표인 다크 팩토리가 이제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제 다크 팩토리로 가는 여정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 혁신의 현재는 이제 요즘 산업계에서 보이는 현상 그걸 기준으로 이 진행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상으로는 제조 시스템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옆에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적은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조 프로세스 관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마케팅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이 모든 생산 제조 시스템의 제조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제품 설계, 제품 생산, 그다음에 물류, 서비스에 걸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ERP 시스템이나 MES 시스템이나 SCM이나 CRM 등의 제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서 업무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그런 제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제조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안 쓰는 기능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는 여러 시스템 상에 동일한 그런 펑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시스템이 있는 똑같은 기능을 가졌는데도 이게 데이터가 달라가지고 사실 데이터 소스를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나한테 딱 맞는 기능, 그리고 실제 도입했더라도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걸 더 이상 리소스를 허비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사실 필요한데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SaaS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SaaS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중복 기능을 없애고 그다음 필요 없어진 기능은 바로 이제 구독 제외를 시켜서 이제 리소스를 이제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리소스의 절약이 바로 비용 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SCM 관련해서는 아까 온라인 솔루션에서 이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페인 포인트 기반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이제 통한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은 프로세스나 이제 오토메이션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모든 그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페인 포인트 기반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단 세계와 뉴 비즈니스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수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 같이 이제 그동안에 사실 수요 예측 하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정확도가 많이 낮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내부나 외부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실 예측 모델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예전보다 굉장히 비약적으로 굉장히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이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아까 GS 이트레이드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 비전인데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조에도 많이 쓰이지만 의학계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굉장히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마 컴퓨터 비전을 통한 품질 검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품질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SDT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예지 보전인데 사실 설비 예지 보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잘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설비 예지 보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관연도의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데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예지 보전을 추진하려다가 많이 실패를 거듭했고요. 사실 그 후에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설비 예지 보전이 잘 되는 대상 선정을 잘 하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그런 모델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는 그런 이제 설비 예지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뉴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사실 충격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하노메셀을 작년에 가서 봤는데 이제 MHP라는 사에서 페인트잇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HP사라는 곳은 포르쉐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잇이 무슨 솔루션이냐면 이게 도장 공장에서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데 도색을 하고 난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품질 검사를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 그 관리 프로세스를 사실 이 페인트잇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서 공장 내에서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 좋은 효과를 얻었다면 이 제품 자체를 공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판매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좋은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솔루션을 SaaS화 시켜서 외부로 판매를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게 공장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사실 인력으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그 장비를 체크하기 위해서 매일 9시에 전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장비가 잘 돌아가나 뭐 이런 일을 했었고요. 사실 이
이런 그 장비들이 잘 돌아 체크하는 일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인력으로 처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 기반으로, 기술 베이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생겼는데 이 신기술을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펑션들이 막 생기게 되고요. 사실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게 바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패러다임을 바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 백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저 보존 작업자가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보존 작업자 아침에 나가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라는 그 페인 포인트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이분들한테 가져다 드려야 저분의 그 작업이 향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 고객 중심에서 여러 가지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과 굉장히 많은 구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지금 이런 워킹 백워드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상은 네 번째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잡았지만 사실 이 스마트 제조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 그다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 또는 예를 들면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한 표준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사이트에 빨리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빨리 적용을 하려면 공통된 플랫폼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케이스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통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 간에 그 데이터들 간에서 좀 더 많은 밸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요즘은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많은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 데이터들을 도메인 전문가들이 쉽게 자기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방법이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도메인 전문가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케이스는 지금 지멘스 맨딕스 같은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제조 혁신의 미래, 사실 아까 최종 골은 봤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사실 아까 트렌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통합입니다. 지금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시스템은 CRM, PLM, ERP, MES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간의 데이터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 간에 사실 풀 커넥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들만, 제한된 연결들만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모든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혁신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한 통에 넣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쉬운 데이터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리니지를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에 원할 때 이 데이터를 접속하고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 데이터들은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은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RP, PRM, CRM, MES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은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셈 모델 간에도 이 모델과 저 모델은 같은 라인에 있어. 최소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디파인하는 것이 향후 이제 분석에 굉장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은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라인에서 일반적으로는 시계열 데이터 생산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계열 데이터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장비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장비가 잘 돌고 있느냐, 잘 못 돌고 있느냐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어셋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장비의 운영 환경은 뭐 0에서부터 100도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사실 이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조건 기반의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의 상태가 100도를 넘어갔네. 그러면 아무리 이 장비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왜 이 공정이 100도가 넘었을까라는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하나, 둘, 셋씩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여러 가지 더 많은 가치들을 이 데이터들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공장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차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마지막 조립 공장 마지막에서 품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품질 검사를 할 때 테일게이트, 즉 이 트렁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렁크를 닫았을 때 실제 차체와 얼마 만에 갭이 있느냐를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체크하고 이 갭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물이 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테일게이트 이상 검출이라는, 사실 현재까지는 이상 검출이라는 알람만 띄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군데 막 쫓아가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일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이상 캡처 검출이라고 하면 그거는 차체 BC 5000에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작업자라 패널을 확인해라 라는 것을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해당 작업자가 누가 했는지, 생산 일시가 누군지, 유사사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분이 이제 이 작업자가 이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알 수가 있어서, 이제 만약에 그 작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게 코일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생산됐던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였다면 오히려 이제 코일의 문제를 보고 이제 코일 그 생산사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알람을 발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인 분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예전에는 어쨌든 이 캐릭터로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LLM 핫하죠. 이 LLM 통해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건데요. PDF에서 PDF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도표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화면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영상이 돌아가게 되면 그 옆에 이 동영상이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이미지 데이터도 이제는 캐릭터 데이터로 컨버팅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전에 라인에서 올라오던 그런 데이터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 데이터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장비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데이터화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모든 플랫폼들을 AWS에서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컨셉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매핑이나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날리지 그래프, 데이터 커넥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게다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된다인 거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에코시스템을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NDS에서 IoT를 말씀해 주셨는데 IoT가 지금 보시면 수집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좀 전에 스노플레이크에서 이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분석 플랫폼 자체가 이런 에코시스템 내에서 돌고 있다고,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좀 꽤 오래된 그 사례인데요. 저희가 우드사이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 보시다 보면 장비 간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보시다 보면 지금 저거는 스펙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이제 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공장 자체는 2018년에 지어졌지만 2018년에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보시다시피 앞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장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공장 자체가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키다 보니까 좀 위험한 공장이다 보니 사람 자체를 최소화시키라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빨리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공장에서 장비 고장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비 그 어셋 간의 관계를 미리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 대신에 저런 로봇을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지만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 외에도 그 완벽한 다크 팩토리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이런 원료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상품을 생산할 때 지금 현재 공장에는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 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었을 때 사실상 사람의 개입이 없는 다크 팩토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크 팩토리로 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부분과 오토메이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페이퍼워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작업 지시서나 아니면 생산 일보나 뭐 품질 일보나 뭐 이런 것 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매니팩처링 솔루션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ERP나 MES나 대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기능의 중복이나 아니면 이게 쓰지 않는 펑션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가 많고요. 그럼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사스 솔루션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 현대화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MSA로 바꾼다든지 또는 사스화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다이내믹 펑션 제너레이션이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도메인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전문가가 원할 때 바로바로 어플리케이션 생성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작은 아무래도 사람이 했겠죠.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힘든 일 아니면 정밀한 게 필요한 것 또는 위험한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파셜리 오토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 어드밴스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의 이제 개입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이나 예지 보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fully autonomous라고 돼 있는데요. 이 fully autonomous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공장 내에 환경이 좀 바뀌었다. 예를 들면 그 부품이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부품이 유사하지만 조금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비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동일한 제품이 다르게 생겼지만 얘는 동일한 제품이고 작업도 동일하다 이런 걸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fully autonomou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됐을 때 다크 팩토리가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군데 빼고는 사실 꼭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걸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당장 이용해서 다크 팩토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생성형 AI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지금 저게 어려워 보이는 fully autonomous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시도에 AWS 파트너와 AWS는 여러분의 그러니까 트러스트,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조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AWS 파트너나 저희 AWS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